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꺼내들며 맞불을 놨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해서 그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오는 16일 치러질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진보당 후보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와 3파전을 벌일 정도로 최근 약진했습니다. 현지에서 유세 지원 중인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전화 연결해서 전남 지역 민심과 소수 정당의 전략 들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매주 월요일 정치 토크는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 이제 시작이 됐어요. 시작부터 여야 치열한 신경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재명 방탄국감을 맡겠다면서 민생국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결국 정부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누굴 공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정부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정부가 좀 잘못된 방향이라든가 부족한 것은 국민의 대표가 지적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슬로건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다입니다. 그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어제 추 대표님께서 강조하셨는데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생만 보고 국정감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민생국감, 생산적 국감,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여당이 이걸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번 국감의 모토로 내거는 것이 뭐 김건희 여사, 영부인과 관련된 의혹을 내걸어서 한번 국감 스타를 다양하게 배출하겠다 이런 속내를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정부가 1년 동안 해왔던 그런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라라는 취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과연 그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 잘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차라리 질문하면서 정부의 물가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한다면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무분별한 반대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아젠다 그런 의제들을 토대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그 수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잘한 것은 잘한 거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못한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은 개선하고 바꿔나가는 그러한 국민들을 위한 국정감사를 하겠다. 그런 의지로 지금 아마 원내 지도부가 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이른바 끝장 국감 하겠다. 끝장 국감. 끝을 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끝장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중심으로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아 365 국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동안 온갖 괴이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 괴이한 의혹들을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어김없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국민들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박상민 비서관님, 국민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하면서 끝장 국감 하겠다. 끝장 국감 표방한 배경 뭡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란이 이제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운영위, 법사위, 행안위, 국토위, 국방위 등등 모든 곳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을 다루겠다라고 이제 좀 단단히 벼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끝장국감이라는 거는 결국에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 진상규명 제대로 하겠다.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라서 그동안 어떤 검찰의 수사나 이런 부분이 김건희 여사 앞에서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김건희 여사 맞춤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력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만큼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잘못을 제대로 따져보겠다. 이런 의지가 표방된 표현입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국감을 하려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뭐 지금 박상민 비서관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어떤 공세 강화, 그 끝장 국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 방탄, 뭐 사법 리스크 해소가 그 전제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여론을 바꾸기 위한 어떤 목적은 일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과거랑은 많이 다른 부분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이제 좀 커졌다는 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매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었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보면은 이게 너무 정쟁성 어떤 이슈가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특히 이제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 민주당이 이참에 이제 아예 끝장을 내겠다 약간 그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에 더 안 좋아진 이유가 뭐 어떤 것들입니까? 이게 이제 그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개적인 행보를 좀 보였었잖아요. 뭐 이제 마포대교를 뭐 순시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육원에 뭐 자원봉사 가고 이런 것들이 본인에 관한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 행보를 보인 데 대한 어떤 국민적인 좀 반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야권에서 좀 지나치게 김건희 여사를 뭐 마녀 사냥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이제 여권에서는 얘기하는데 또 그 여권 내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블랙홀처럼 계속 이쪽을 공격을 하니까 좀 고민해서 대체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제기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혹 제기를 안 했나요? 지금까지도 계속 민주당 최고위나 뭐 각종 토론회나 민주당 의원들 개개별이 내는 그런 입장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격과 의혹 수많은 마타도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정감사장에서 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 그러니까 국회 회기라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온갖 의혹을 무수히 제기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해보겠다 그건데 그렇게 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두느냐. 결국에 이재명 대표 방탄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1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결국에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국회 거대 권력이 동원되는 참 봐서는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지 말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윤석열 정부가 민생 정책 잘못하고 있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질문하시고 바꿀 점을 제시해 주신다면 얼마나 생산적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국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자, 이번 질문은 제가 박상민 비서관님께 드릴게요. 이번 국감 가장 첨예하게 격돌하리라고 예상되는 그 전장이라 그럴까요? 그걸 이제 법사위원회라든지 과방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꼽는데 그중에 이제 법사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모친 이렇게 이제 그 증인으로 채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동행 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죠. 이제 뭐 증인 채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 21일 법사위에 그 대검찰청 국감과 25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이제 채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유는 뭐 디올백 수수,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천 개입 사건 이렇게고 이 외에도 이 정부와 좀 맞닿아 있는 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라는 명목으로 관련자들도 이제 증인 채택을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법사위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뜨거운 상임위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어떤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한 의혹이라든지 과정 중에서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어떤 검찰의 입장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조목조목 짚어볼 예정인데 당연히 이런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증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제 어떻게든지 불출석을 하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여론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마냥 거부하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국회 차원에서 어떤 방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감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네네, 이동수 대표님.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그냥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민주당이 최근에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냥 지난번에 9월달에 표결을 할 때도 보면은 원래 특검법을 처리할 때 이제 당 내부적으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먼저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제 가장 먼저 올려가지고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법사위에서도 보면은 이제 일반 증인이라든지 참고인을 한 100명을 이제 부르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 55명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여론도 이제 여사에게 안 좋고 또 이제 또 기회가 온 만큼 이제 좀 전방위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의혹들을 조명을 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어떤 수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력을 집중시킬 거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여기서 잠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법사위를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켜 사유화하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늪에 가둬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화군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이 대표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대 야당 대표의 권력을 쓰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입법 권력을 악용한 수사검사 탄핵, 판사 급박, 재판 지연부터 당장 중단하십시오. 진실은 감출수록 드러나는 법입니다. 당장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징역형이 구형된 검찰 구형이죠.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공방을 하기도 했는데, 자 신주호 부대변인님, 여당이 이제 대장동 뭐 특혜 의혹 사건 관련인들 증인 채택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여당이 증인 채택이나 이런 게 또 원활하지 않은가 봐요. 저희가 증인 채택을 아무리 해도 국회에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안 해주면은 증인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여러 상임위에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부르자고 했었던 증인들만 채택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장동 이 문제야말로 이 국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발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그 경기 성남시에 계셨던 분들 이분들이 자신들의 집 혹은 자신들의 거주 지역, 자신들의 삶의 터전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입찰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민생과 연관된 경제 범죄입니다. 이런 증인들을 불러서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국정감사의 본연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도 진행 중이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불러서 그것을 질의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향한 일종의 겁박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의 의혹이 당당하다면 차라리 이분들 불러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결백함을 또 밝혀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박성민 비서관님,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제 증인을 채택하려 그러는데 이쪽은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다수당이 밀려서 채택이 안 된다. 이런 불만에 대해서는 억울하면 다수당 되지. 그거 말고 여하튼 그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당이 보면 지금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것만 봐도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그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걸 두고 뭐라 그랬냐면 국회가 재판정이 아니지 않느냐. 왜 민주당이 변호인을 자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국회 자체를 재판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를 했단 말이죠. 근데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역시도 본인들이 비난했던 민주당의 행위와 사실 뭐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발 떨어져서 본다 하더라도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재판도 이제 준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굳이 또 꺼내가지고 국회에서 뭔가 공론화를 벌여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불리해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고 본인들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뭐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부정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론 이거는 이미 총선 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내세웠던 그 2조 심판론이 총선 때 먹혀들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집권 여당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과 비방을 일삼기보다는 민생에 좀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결과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당이 뭐 대장동이라든지 뭐 이재명 대표 방탄국감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야당을 공격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18님이 정쟁을 위한 국정감사 아니라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 남겨주셨고요. 이동수 대표님. 네. 이제 여야 신경전 가열되고 여야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공세적인 측면에 더 치중을 하면서 국정감사 본래 의미 축소된다. 네. 국감이 뭐 결국은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 뭐 항상 하는 비판입니다만 그렇죠. 이번에도 더 그런 게 더 짙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평가하시면. 물론 이제 모든 국정감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컨대 이번에도 보면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근에 이제 문제 많이 되고 있는 그 플랫폼의 갑질이라든지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 열심히 다루고 있고요. 또 문체위 같은 경우에는 축구협회 회장 뭐 사선 연임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고 네. 이제 개별 어떤 일선 의원들은 그래도 제 역할에 이제 충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의원들이 아무리 개인 플레이를 잘 해도 결국에 어떤 국가나 사회의 거시적인 방향 이런 것들은 정당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정당의 시선이 이렇게 뭐 특검법이나 어떤 누군가의 개인의 의혹 이런 데 맞춰져 있는 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또 뭐 관심 증인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귀에 쏙 들어오는 증인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가 노소영, 노재현 그 남매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동수 대표님 이 경우도 동행명령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는 나오던데. 근데 뭐 네. 동행명령 물론 이제 응해야겠지만 네. 또 이제 본인들이 그냥 난 그냥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그냥 물고 그냥 안 나가겠다 할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거잖아요. 크다고 보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이게 워낙 오래전 이슈여가지고 국민적인 관심도 그렇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관심 가는 이색 증인 박성민 비서관님 뭐 또 누구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 글쎄요, 뭐 저는 지금 문체위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있는데 요새 문체위가 이제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뭐 배드민턴 협회 이런 곳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증인 한 명을 콕 집는다기보다는 어쨌든 국민들이 이제 정치적인 뭐 당파색과 상관없이 어떤 체육계의 고질적인 관행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사실 최근에는 이제 선수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문체위가 원래는 사실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관심도가 높거나 이슈가 많은 상임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큼은 그래도 좀 뜨겁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 주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적발 당시 좀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벌어진 일이고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앞 이태원역 인근에서 이제 문다혜 씨가 이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옆 차선에 있던 택시와 추돌한 혐의인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은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4%였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문 씨가 사고 약 한 8시간 전인 4일 저녁 7시경부터 이제 세 차례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제 음주를 했고 차에 탈 때도 이미 이제 똑바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이 CCTV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조 부대변인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직 시 그 발언이 또 소환이 됐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2018년 10월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회의에서 음주운전은 뭐 그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고 여러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께서 음주운전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동안에 내왔던 입장과 똑같은 결의 입장 표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한테 음주운전해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따님이 지금 문재인 전 일가가 받는 여러 의혹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러한 실수를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이라는 게 한 번에서 걸리지 않거든요. 아마 여러 번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 걸리신 것 같은데 왜 지금 굳이 이러한 실수를 하셨나라는 좀 생각은 들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하시다가 처음 걸리신 거는 제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예, 이거는. 추측인데 예, 예. 지금 상황에서 왜 이러한 실수를 벌였는지 조금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만 이것이 이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수사를 통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당에서는 문다혜 씨 음주운전 관련해서 경찰적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 이게 국감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국감에서 밝힐 만한 게 있습니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거 굳이 국정감사에서 다룰 만한 의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수사되고 있고 지금 문다혜 씨가 탔던 그 캐스퍼 차량에 대한 CCTV가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미 뭐 국민들이 다 아시는 사안에 대해서 굳이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약간 감정적인 뭐가 아니었나 싶은 느낌은 드는데 박사민 비서관님,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또 이재명 대표 지지층 이 약간 결이 달라요. 나오는 댓글들이. 문재인 대표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이제 뭐 동정하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 이런. 근데 사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국민들의 개인적인 반응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저희가 뭐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거나 그것을 지나치게 뭐 언론에서 다뤄서 마치 모두가 그렇게 갈라져서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역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잘못된 행위고 잘못된 행동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달리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정치 쟁점화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지지층들의 반응까지 하나하나 저희가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감싸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일부의 반응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은 것 일부의 같습니다. 반응을 전체의 이게 것을 제가, 일반화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예. 이거 이제 기사 나왔고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가는 온라인 커뮤니티들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요. 네. 근데 사실 감싸는 여론 자체는 그냥 일부의 좀 여론이긴 하더라고요. 대체로 이제 잘못했다 이제 이런 여론이고 뭐 이거 얘기 그만하자 이런 여론은 근데 많았어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 언론에서 이제 주목을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코테이션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근데 저는 다만 이번에 이제 음주운전도 물론 문제인데 이제 그동안 나온 CCTV들 보면은 문다혜 씨가 그냥 고깃집 앞에서 그냥 7시간 정도를 그냥 아주 당당하게 이제 불법 주차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차가 이제 지난 8월에 제주에서 각종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또 압류 조치 결정이 내려진 적 있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좀 평소에 운전 매너나 이런 것들은 좀 이번을 계기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울 거예요. 이재명 대표부터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섣불리 밝혔다가는 당대표부터 음주운전 전과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거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다혜 씨가 탔던 차량 이 캐스퍼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문다혜 씨가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 나왔을 때 과거에 그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낸 이 사고 차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타던 캐스퍼를 올 4월에 양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로부터 양도받는 차량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부녀간의 차량을 양도하고 할 정도면은 그거야말로 경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다혜 씨가 이번 사고로 인해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 전부가 그릇된 주장이었다라는 것을 방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 양도한 게 박상민 비서관님 좀 반론 있을 것 같아요. 양도를 한 게 문제가 되나요? 양도한 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안 되는 경제 공동체라는 증명을 한 거죠. 아니 그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을 한 거는 검찰에서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다혜 씨에게 계속해서 어떤 돈을 지급했다 때문에 한 거고요. 이 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차는 절차에 따라서 양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 삼으시면 안 되죠. 문제 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경제 문제를 삼고 계시잖아요. 경제 공동체라는 방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삼는 거죠.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한 본인이 검찰이 경제 얘기한 공동체가 시각에 아니라고 했던 것에 아니 대한 말씀 논리를 들어보세요. 반박하는 그러니까 거죠. 검찰에서는 내가 질문할 필요가 없네. 계속해 보세요. 신주 씨가 얘기하신 그 뭐 양도 이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돈이 오간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불을 했다라는 부분이 밝혀졌고 차량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경제 공동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지나치게 하나를 키워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무슨 차를 가지고 양도를 했고 그래서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본인께서 직접 이 차를 가지고 경제 공동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절치 않다고 아니죠. 생각합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걸 증명한 거고 검찰에서 문제 삼았던 게 임대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위 서모 씨의 특채 그리고 그 서모 씨한테 들어갔던 그 임금 자체가 결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지금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에서 아니 문제 특혜 삼는 게. 채용은 특혜 채용이고요. 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뇌물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뇌물죄가 성립되는 요건 자체가 이게 이 둘이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를 이제 묶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묶어보려고 했던 게 이제 돈이 오갔던 이 거잖아요. 차를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중고차 값을 주고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양도한 거잖아요. 차를 양도한 거 가지고 경제 공동체가 성립되니까 뇌물죄가 성립된다라고 보는 논리는 지나친 아니, 그게 비약이라고 아니라 생각합니다. 문다혜 씨가 진행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다혜 씨가 저한테 이제 주장했었던 묻지 경제 마시고.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그 논리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파괴됐다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은 이 검찰에서도 짚지 않은 부분을 그리고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이 불거진 이 시점에 이걸 가지고 호도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네, 하죠. 네, 저 얘기해도 되죠? 예, 예, 자, 죄송합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는 이제 퇴근 차량들이 많이 늘어서요. 정체가 심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입니다. 여의하류 1차로에서는 사고 났고요. 또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각각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잠실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다시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남양주에서 광암터널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하남분기점에서는 1, 2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이고요. 더 가서는 서하남 부근과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 사이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 나들목에서 서초, 또 서울 요금소에서 신갈까지 밀리고요. 논산 전안고속도로 논산 쪽은 차량터널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뒤로 무학천교부터 3km가량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죄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오늘 SGI 서울보증 상근 감사직 사퇴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대통령 청년 비서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예상했던 일입니까? 예, 아무래도 뭐 본인 때문에 또 이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제 대립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꼴이어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부담이 좀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실 이 금융이나 뭐 이런 뭐 여러 이 분야에서 이제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제 건설업계에 종사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대선에서도 뭐 이런 조직 파트를 또 맡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본인이 어떤 능력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역관제적인 성격,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겼고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스펙으로 이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버티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한동훈 대표는 공격 사주 의혹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감찰을 비롯해서 법적 조치도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반면에 나경원 의원은 이 논란을 키우는 게 오히려 해당 행위다, 이렇게 한 대표 비판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거는 이제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뭐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개 행정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대통령실까지 들어갔다 나온 인물이고, 그리고 나와서도 뭐 비서관이나 수석들이 사실상 갈 법한 자리, 뭐 더 나아가서는 전직 의원이 갈 법한 자리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굉장히 노른자 자리에 갔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배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전당대회 기간이라는 그 민감한 기간에 어떤 언론의 흐름을 바꾸고 그 평가를 바꿀 수 있는 후보에게 직접적인 공격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언론사에 제공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어떤 대통령과 여사의 이름을 팔고 우리 진영 안에 분열을 야기했다라고 평가를 할 법한데, 오히려 같은 진영 안에 있는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문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강경 대응이 되게 상식적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반론 있으세요, 신주호 부대변인? 저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라고 하는 당원과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될 그 행사에 지금 재를 뿌리기 위한 일종의 정치 공작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언론사 이름을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사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 유사 언론의 일종의 뭐 제보를 전달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공격해봐라, 한번 소스를 마련해봐라. 유사 언론이라는 것도 어쨌든 제 우리 생각입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개인적 제 생각인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당원들의 축제를 망치려고 했었던 이러한 아주 나쁜 정치 공작 행태를 이번에 제대로 찾아내서 엄벌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수 대표님, 이제 물론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배우는 없을 것 같은 게, 이제 만약에 친윤 쪽에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이렇게 여거를 사주를 했다면은 사실 그 언론에 그 매체에다 했을까, 오히려 더 공신력 있고 영향력 있는 매체에다 그런 걸 사주를 했을 텐데, 또 사실 그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이제 친윤 쪽과 어떻게 보면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과거 김건희 여사 뭐 명품 가방 의혹이든 아니면은 대선 전에 7시간 그 녹취를 터트린 거든, 굉장히 이제 친윤 쪽과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매체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조직적으로 했다면은. 그래서 저는 그냥 김대남 전 행정관이 뭔가 어떤 과욕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좀 일을 그르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회동 가졌습니다. 20여 명. 생각보다 좀 많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던데, 신주호 부대변인님 좀 만찬 분위기 어땠는지, 주요 발언 어떤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께서 자신을 믿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고, 또 다양한 그 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당의 운영을 해나갈지에 대한 여러 고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당정 관계가 힘든 것 아니냐, 뭐 야당의 그 정치 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그 걱정과 우려가 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과 우려를 뭐 20분이 모여서 단숨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 20분의 여론이 형성되면은 그것이 곧 40분이 되고 80분이 되고 하다 보면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의 단일 대우를 오히려 친한계 의원들의 회동을 통해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 일종의 당정은 하나다,
라는 그 목적을 같이 두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아마 또 같이 그 목표로 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로 뒀다. 네. 근데 이제 친윤계 일부에서는 개파 모임 만들어서 뭐 대통령 협박하나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동수 대표님 네. 비슷한 얘기를 좀 했어요. 네. 묘한 시기에 묘한 모임이다. 몇 명을 무기로 대통령 협박하려는 건지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런 해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이 모여서 밥 먹은 걸로 비판을 할 거면은 이제 이번 뭐 의원들이랑 당 대표가 회동한 걸로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실 원내 지도부 부른다면서 당 대표 빼고 부르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비판받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는 뭐 정치 30년 동안 개파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개파에 속하지도 않았고 만든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본인의 정치 스타일인 거고 저는 뭐 설령 이제 개파를 뭐 만들려고 모였다고 한들 이 정당 정치에서 개파가 꼭 이렇게 뭐 부정적인 건가 만들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한동훈 대표 압도적 지지받고 당대표 올랐지만 아직 당을 뭐 장악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 나왔었는데 어제 친한계 의원 20여 명 만찬 플러스 오늘은 원외 당협위원장 한 100여 명과 오찬을 했다고 해요. 본격적인 세력화다, 그립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한동훈 대표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좀 애매한 포지션을 전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나섰지만 막상 또 큰 갈등은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고 독대 요청이 거절당했지만 또 재요청을 하면서 일종의 어쨌든 갈등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상황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별화도 못하고 독자 행보도 못하면서 그리고 그렇다고 대통령과 잘 지내지도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미 한동훈 대표와 선을 명확하게 그었기 때문에 이제 독자 노선을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혼자 걸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본인도 본인만의 군대가 필요하고 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재표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저는 어제 모였던 그 만찬 멤버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집권 플랜 본부를 설치하고 이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집권 플랜 본부 총괄 본부장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한 갈등을 넘은 윤한 살이 두 검사의 살벌한 결기가 느껴집니다. 여러 사람 다칠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국의 당정 협조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여권발 윤석열 탄핵론의 본질은 윤한 전쟁입니다.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습니다.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입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이 집권 플랜 본부를 이 시점에 가동시킨 이유, 이게 시점이 중요한가요? 네, 뭐 지금 보면 이제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일종의 이재명 지도부 2기에서 뭐가 달라질 거냐라고 보면 네. 뭐 인재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거나,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의 발로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인재위원회에 이어서 이제 집권 플랜 본부라는 거는 이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이제 강한 열망이 느껴지죠. 저희가 집권을 했을 때 제대로 잘 해내겠다. 그러니까 집권을 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핵심 사업들을 만들어서 실천을 해나갈 건지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네. 이제 준비된 정당이다 이런 면모를 미리미리 좀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동수 대표님. 네, 이 기사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댓글이 어떤 거였냐면은 당장 지금 금투세도 결정 못 해가지고 차일파일 미루고 있으면서 무슨 집권 플랜 얘기를 하느냐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 어떻게 보면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제1야당이 이제 집권 플랜을 좀 준비하는 건 전 굉장히 이제 필요한 일이고 또 이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말보다 실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년 전에도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에 뭐 당내 이제 인재 육성 기구 만들겠다 이랬는데
딱 막상 또 이제 지금 시간이 흐르고 봤을 땐 그거와 관련해서 말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뭐 조직이라든지 성과가 있었나 했을 땐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집권 플랜이라는 것도 어떤 당의 거시적인 비전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는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유세 도중에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탄핵이란 단어를 쓰진 않는데요. 말해도 안 되면 징계해서 다스려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신주엽 부대변님, 끌어내려야 한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의 연장선이 이 집권 플랜 본부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플랜인데 언제 집권하겠다라는 그 시계가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계엄령 군불만 떼면서 국민 혼란을 부추겼던 인사죠. 계엄령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국민들 불안만 야기했었던 인사가 지금 집권 플랜 본부까지 가동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결국에는 탄핵을 위한 빌드업밖에 안 됩니다. 왜 탄핵을 위한 빌드업을 하느냐. 지금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11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곁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아마 원심력이 작동해서 그 민주당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말씀하셨죠. 선거법 재판의 경우 633의 원칙을 지켜라. 그러니까 1심에서 6개월, 2심, 3심에서 각각 3개월씩 해라 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그렇게 해버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권의 출마 자격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법원장이 천명한 그 원칙에 따르면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이재명 대표의 출마 자격 제한을 대비해서 좀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치르겠다라는 그 야욕을 드러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식의 나쁜 정치 행태가 버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박상민 비서관님, 그 야욕을 드러냈다. 나쁜 정치 행태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여당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일단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도 검토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최근에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유사한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탄핵을 이야기하는 뭐 여러 주체들이 나와도 민주당에게 어떤 역풍이 불지 않고 있을 만큼 굉장히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게 아마 불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더 강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려는 것 같고 민주당의 입장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야기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발끈하고 이야기를 하고 탄핵하려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오히려 민주당보다 탄핵을 입에 더 많이 올리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이 아니냐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지금 어떤 면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괜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뭐라 그랬냐면 여의도 대통령 행세하는 이재명 대표의 탄핵 공세가 폭주 중이다. 그래봤자 심판의 때는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꼭 민주당이 물론 구호적인 성격으로 탄핵과 뭐 비슷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탄핵을 추진할까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에선 이대로만 가면은 다음 대선에서 본인들이 대단히 유리한 상황인데 굳이 탄핵이라는 거를 뭐 법을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리스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탄핵 소추안 통과시켰다가 헌법재판소 벽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 그랬던 것처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건데 민주당이 과연 탄핵을 진짜로 원할까 했을 때는 저는 그 부분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수 대표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본래 탄핵이라는 건 되게 막 민감한 얘기거든요. 네. 그 역풍도 세게 일고. 네. 근데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는 직접 그 단어를 얘기는 안 했지만 의원들이 뭐 행사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러고 많이 입에 담는 편인데 왜 역풍이 없을까요? 전 이게 그 정치권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탄핵이든 뭐 계엄령이든 이런 단어들에 대한 어떤 역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면역력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뭐 하야하라 탄핵해라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막 국회가 한동안 떠들썩했는데 이제는 그냥 거의 일상적으로 뭐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근데 저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이나 헌법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또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주엽 부대변인 뭐 지지율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탄핵이 공공연히 언급되는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국가의 불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권에서 정치 공세용 수단으로 탄핵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탄핵에 대한 근거를
야권에서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계속해서 탄핵 주장을 하느냐? 이동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태로 가면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 이 생각을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로,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토록 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출마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마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선거법에서 최종 유죄가 나오면 434억이라는 거대한 선거 보전 비용을 국가에 반환해야 됩니다. 그 거대한 비용을 국가에 반환하는 와중에 과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따를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결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찐명계에서 계속해서 탄핵 군부를 떼고 이재명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다소 허황된 목표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우려스럽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지금 뭐 만약에 탄핵 리스크가 좀 가시화되면 균열이 생길 거다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똘똘 뭉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신주호 부대변인의 이런 그 예측은 어떻게 보세요? 균열이 생길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당의 바람인 것 같고요. 희망사항인 거죠. 뭐 지금 오히려 균열이 생긴 거는 여권 아닌가요? 지금 여권 안에서도 어떤 통일된 의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국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심지어 친한계냐, 친윤계냐, 아니면 뭐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회색지대에 속해 계신 의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균열이 생긴 것은 사실 용산과 여당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자꾸만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뭐 11월 가시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야권이 분열하길 바라는 마음들, 또는 야권의 악재가 겹치길 바라는 마음들, 이런 거는 인디언 기우제식에 불과하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이동수 대표님, 균열이 생각보다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이재명 대표의 당에 대한 뭐 그립이 강해서 이것보다 지금 민주당을 만든 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지금의 지지층들이 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부터 이제 막 팬덤 정치 이런 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계속 돼 왔고, 지금은 그들의 권한이 당내에서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각종 의사 결정에도 이제 참여를 하는 이제 지경까지 갔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는 그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떻게 보면 수단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 리스크나 이런 걸로 출마를 뭐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렇다고 하면은 뭐 새로운 어떤 리더를 또 이 지지층들이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사실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자체가 민주당의 큰 변수는 못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2024년) 재보궐선거 서울시 교육감 및 인천 강화군수 후보자 경력 방송.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73조에 따라 KBS가 실시하는 선거 방송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자입니다. 정근식 후보 66세입니다. 직업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문학 박사입니다. 현재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후보이며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역임했습니다. 윤호상 후보 65세입니다. 직업은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입니다. 숭실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과를 졸업했고 교육학 박사입니다. 강남중, 서울미술고, 도선고, 신도림고 4개교 교장을 지냈고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최보선 후보 64세입니다. 직업은 새로운 대한민국 교육포럼 대표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문학 석사입니다. 지난 2022년도 서울교육감 민주진보 후보였으며 대구 가톨릭대학교 이태리어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조전혁 후보 64세입니다. 직업은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 경제학 박사입니다. 2022년 수도권 단일화 추진협의회 선출 교육감 후보였으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직을 수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후보자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현희 후보입니다. 65세, 직업은 행정사입니다.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입니다. 전 평택시 부시장이었으며 강화 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입니다. 59세,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입니다. 제678대 강화군 의원을 지냈고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김병현 후보입니다. 52세, 직업은 예스 이벤티아 대표입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 강화군 축구연합회장이었으며 인천광역시장 지역협력특별보좌관을 수행했습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안상수 후보입니다. 78세,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경영학 석사입니다. 민선 3대, 4대 인천광역시장을 지냈고 3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재보궐선거 서울시 교육감 및 인천 강화군수 후보자 경력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세준이가 5살 되던 무렵 친부모님은 양육을 거부한 채 세준이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세준이.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할아버지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는데요. 손끝부터 시작된 경련이 온몸으로 번지며 지금은 머리까지 심하게 떨리는 상태. 검사 결과 본태성 진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머리에 세준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아버지. 며칠 전에는 2시간이 넘도록 코피가 멎지 않아 응급으로 동맥을 묶는 시술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언제 어떤 부위에서 출혈이 또 나타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한 두 사람. 세준이와 할아버지가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하늘이 흐릿합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예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낮 동안 선선했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상권 해안과 제주에 비가 조금 더 오겠고요. 내일은 동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날씨가 나뉘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면서 곳곳에 소량의 비만 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에는 5에서 40mm,
영남 해안과 경북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도 역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3도 등 9도에서 17도 분포가 되겠고요. 일부 저온 지역은 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중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아침 낮절에는 좀 쌀쌀하겠고요. 이에 비해서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지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대구 24, 강릉 19도 등 18도에서 25도로 동해안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경상권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또 내일부터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에 너울이 높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이 정도의 가시거리 예상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 서울보증 상근 감사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전 행정관의 행동은 용납이 안 된다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차기 집권 준비를 계획하고 핵심 과제를 제안할 기구라며 당내에 집권 플랜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연천군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던 남성이 동료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수렴용 총기 오인 오발 사건은 40건에 달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하고 오늘 전국 의대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선 여야 양당이 격돌하고 전남 영광과 곡성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치열하게 맞붙는가 싶더니 전남 영광군 선거전은 또 다른 양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내의석 3석의 소수정당인 진보당 후보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와 나란히 3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호남 민심과 진보당이 전략 알아봅니다.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재현 대표님께서는 선거운동위에서 전남 영광에 상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네. 영광이시죠? 네, 지난 23일부터니까요. 벌써 보름째가 됐고요. 네. 이곳 영광에서 주민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다. 좋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영광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요.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영광에 한 달 살이 이런 이제 관광을 많이 오시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처음 왔을 때는 너무 좋다. 너무
이 관광하기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영광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어려움, 삶의 형편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 책임감이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생겼다는 말씀이시고요. 물론입니다. 네. 지난 5일 토요일 일정표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05시 40분에 영광 공고 근처 인력대기소에서 일정 시작하는 네. 걸로 돼 있던데 네. 실제로 그렇게 깜깜한 새벽에 일정 시작해서 깜깜한 밤에 일정이 실제로 끝납니까? 네, 저희 진보당은 항상 선거운동을 그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는 것이 전국의 이제 당원들이 그런 선거운동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곳 영광에서는 사실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도시처럼 첫 차나 막차 시간이 아주 늦거나 빠르거나 이렇지 않다 보니까 예.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장화를 신고 대파밭을 몇 시간 동안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대파밭을요? 네, 지금 대파가 이상 고온 때문에 많이 쓰러지고 죽어서 농민들께서 그걸 솎아내고 또 이제 밭을 정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비를 맞으시면서 다 밭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논밭을 헤치고 다니면서 추수하시는 곳이라든지 밭에 작물 키우시는 곳들 이런 데를 다니면서라도 만나야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네. 농촌 지역의 선거운동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광하면 또 굴비를 떠올리는 분들 많잖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바닷가도 가보셨나요? 바닷가 주민들도.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바닷가 법성이라든지 네. 백수라든지 이런 곳들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어민들께서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런 이야기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그 일조량과 그다음 바닷가의 그 특이한 바람 이게 이제 그 명품 굴비를 만든다고 이제 하던데 여하튼 그 바닷가도 보시면서 온갖 거기 계신 주민들 아주 밀착해서 지금 만나고 계시다는 말씀하셨고요. 네. 자, 이번 재보선은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교육감 1명 선출합니다. 9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이번 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항상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텐데요. 이번은 네. 총선이 지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에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재보궐선거 기간에도 이 정권의 여러 실책들과 그에 대한 공분들을 아마도 투표장에서 모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호남은 또 그와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호남의 선거는 또 다른 기준으로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정권 심판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고 지역 일꾼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세요. 어느 쪽에 좀 중점이 가 있다고 보세요? 그 느낌 선거마다 개념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곳 영광 같은 경우는 무소속 이 군수의 부정 비리 문제로 인해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영광의 선거에서만큼은 사실 정권에 대한 차원의 이제 거대한 담론보다는 주로 깨끗한 인물, 우리 고장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군수를 뽑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꾼론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보당은 다른 데는 일단 제쳐주고 전남 영광 한 군데 후보 냈습니다. 후보를 다 안 내더라도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인가요? 네, 물론 그렇고요.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를 많이 만들어서 정권 심판의 연대를 전국적으로 펼쳤었는데 호남에서만큼은 모든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네. 이곳 호남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진보당이 바닥 민심을 많이 쌓으면서 대안의 정치 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왔는데요. 이번 군수선거를 통해서 뭔가 군정을 맡길 수 있는 세력이구나, 새로운 정치 세력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중앙당 당직자, 수도권 당원, 멀리 대구 경북에서도 이제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영광군으로 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전국에서 오시고요. 네. 뭐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안 오신 곳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그래요? 아주 뜨겁습니다. 네. 비단 진보당 당원뿐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시는 분들께서 영광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 양상들 보시면서 너무 설렌다. 그리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진보당이 이번에는 선전할 것 같다. 이런 응원 많이 해주시는데 네. 실제로 이곳 영광의 민심은 훨씬 더 뜨겁습니다. 영광 국민들께서 해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들으면서 저희도 굉장히 설레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치열한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10월 초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에서 네. 저희 후보를 포함해서 4명의 후보 중 3명의 후보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저희 진보당 후보가 모두 30% 초반대의 여론조사 결과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네. 실제로 이곳 주민들께서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각축을 벌이는데 특히 진보당 이석하 후보의 경우는 치고 올라가는 상승세가 무섭다. 정말 분위기가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듣고 있는 바닥 민심으로는 대세가 확실히 치고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세가 중요하니까 그거 아주 좋은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김재현 대표님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10월 2일자로 나온 이제 여론조사인데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9일 30일 이틀간 영광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장세일 민주당 후보 32.5%,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30.9%, 이석하 진보당 후보 30.1%로 세 후보가 30%대 초반대 이렇게 오차범위 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조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진보당이 이렇게 후보가 약진하는 이유, 진보당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후보가 경쟁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입니까? 둘 다입니다. 실제로 진보당은 이제 막 국민들께 이름을 알린 정당이고요. 이번 네. 총선에서 원내 세석을 얻으면서 국회 안에서 보면 300석 중에 1%에 불과한 작은 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영광에서는 정당 지지율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서 비단 후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진보당 당원들이 지난 몇 개월간 흘렸던 그 땀의 가치를 알아주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저희는 7월부터 이석하 후보를 가장 먼저 출마 선언으로 등판시키면서 네. 강조했었던 기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 선거에서 주로 돈을 뿌린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석하 후보가 농사꾼인데 이장 출신 농사꾼인데 네. 군수 출마한다고 했을 때 너 돈 많냐, 몇십억 있냐 이런 질문들 하셨는데 그래요? 저희는 돈 뿌리는 거 대신에 땀을 뿌리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못 받고 할 수 있는 저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네. 진보당 때문에 영광군에 쓰레기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요? 거리 청소부터 뭐 농촌 일손 돕기 그리고 뭐 우리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 말벗도 되어드리고 또 병원 가실 때 같이 부축도 해드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께서 어려우셨는지 이야기를 직접 경청하고 또 국민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책과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배경, 네. 이 기존 군수의 비리 부정 문제에 더해서 깨끗한 인물뿐만 아니라 참신하고 진정성 있는 군수가 그동안 필요했는데 진보당 이석하에게 한번 맡겨 봄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이렇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군수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농민들인데 네. 대한민국 역사상 농민 군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이장 출신 농민 군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진보 정당 역사상에도 군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보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군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당선을 목표로 띄고 있습니다. 시청장이나 그러니까 시장이나 뭐 구청장 이런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군수는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도 울산 동구구청장 그러니까요. 예, 진보당 김종훈 구청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대도시가 아니라 이런 농촌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좀 특유의 기운이 있어서 참 이곳에서 진보 정치를 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좀 어려웠습니다만 네. 이번만큼은 빛을 발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김재현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깨끗한 후보, 좀 차별화된 후보, 지역 밀착형, 지역 일꾼형 후보가 바로 진보당 후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또 네. 차별화된 전략도 그쪽에 이제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시고. 자, 그런데 유권자 한 4만여 명이라 그래요. 거기가 유권자 4만여 명 기초단체 이제 선거전인데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여기서의 어떤 그 메시지라 그럴까요? 이런 거는 호남 민심을 가늠할 여기가 바로미터다. 이렇게 좀 전국 선거적인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전국 단위 선거 축소판이 됐다. 이런 식의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네. 보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는 이른바 호남 적자론을 둘러싸고도 이게 큰 집이니 작은 집이니 그걸 떠나서 이번 선거에서만은 호남 적자론을 둘러싸고 약간 경쟁하는 모습인데 이 논쟁에서 진보당의 어떤 위치랄까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그 논쟁에서는 한 발 비껴서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예, 사실 이 영광 군수는 지금까지 세 차례나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군수가 당선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영광 국민들께서는 무조건 민주당이 텃밭이긴 하지만 무조건 민주당이 몰아줘야 된다라는 것에 약간 거리를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석하 후보와 같은 참신한 인물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 상황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패권 다툼처럼 한 달여 전부터 선거의 본질이 좀 흐려졌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조국 두 아닌데요. 야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거론되시는 분들께서 왜 이곳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어떤 이제 호남 패권 경쟁을 하시는지 우리 이 영광의 국민들께서도 좀 의아해하시고 아마 전국 각지에서 보시는 분들께서도 몇 달 전까지는 분명히 힘 합쳐서 총선 치르자, 정권 심판하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저기서는 갑자기 왜 저러지라고 하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도 많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거기에서 좀 한 발 비껴서서 네. 우리 국민들이 진짜 원하시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니만큼 네. 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우리 국민들 말씀 듣고 인물의 우월성을 잘 말씀드리면서 네. 그렇게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지금 조국혁신당의 후보께서는 바로 얼마 전까지 민주당 후보 공천을 신청하셨다가 네. 이제 공천 과정에서 탈당을 하시고 조국혁신당으로 입당을 해서 공천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총선에서 그래서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요 기초단체장 이번 선거 선거에서. 예. 네. 아주 최근의 일이네요. 예,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민주당 후보님과 조국혁신당 후보님의 어떤 정당에서의 정체성이 별로 다르지 않은 만큼 네. 두 당의 정체성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리를 바꾸고 하는 것으로 새로운 어떤 이곳 지역의 정치 또 호남의 정치의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호남 정치의 새로운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뚫고 정말 바닥을 다져왔던 진보당에게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님 선거는 이기면 이제 당연히 좋겠지만 질 수도 있는 게 선거잖아요. 당선 네. 여부와 별도로 진보당이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얻으려는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호남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호남 정치가 새로워져야 된다,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민심에 부응하면서 여기에서 진보당이 그 역할을 해낸다고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 교체의 임무도 저희가 자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국회와 또 다르게 이곳에서 군수가 군정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정치 세력으로서 한 발 더 발돋움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저희가 그런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뛰고 있습니다. 네. 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22대 모두 3명입니다. 울산 북구 재선 윤종호 의원, 비례인 전종덕 정혜경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회 상황에서 존재감 드러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소수정당 진보당의 원내 전략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당의 위치가 늘 좀 그러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해서 네. 거대한 소수 전략 이런 표현도 있었지만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당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던 분들은 진보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선명한 정체성 그리고 이 소외된 정치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된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소금 같은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보당은 이미 한 2달여 전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당론을 천명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국회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연대를 최초 제안하는 것으로 그리고 국회 바깥에서는 퇴진 투쟁의 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힘이 광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광장에서만큼은 진보당이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돋보인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특히 서민들 목소리를 국회 안에 잘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 안팎에서 소외된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서 원내 정치 해내겠다는 포부입니다. 자, 진보당 강령 가운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강령 3항은 자주, 평화, 번영이 보장된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선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하자 이런 진보당 인식은 여전히 계속되는 건가요? 유효한 건가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부분은 그 통일을 하자 말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이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평화 정착에 주안점이 둬져 있습니까? 네, 그리고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때 이러할 때 남과 북 그리고 관계국들이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비동맹 중립국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통일이 됐을 때 비동맹 중립국가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보당이 얘기하는 외교정책의 핵심은 우리 국익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다극화 시대에 어느 특정 나라와 일방향의 동맹관계를 형성했을 때 자칫하면 다른 나라와 대립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것이 국익을 도모하는 데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외교관계에서만큼은 지금의 윤석열 정권 또는 그 이전 정권이 토방해 왔었던 일방향 이 동맹 체제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령 2항에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에서 민족 자주권 확립한다. 이것도 어떤 어떤 미국에 편중된 한미일 이쪽에 편중된 것보다 조금 다극적으로 외교를 하자 뭐 그런 뜻인가요? 물론입니다. 저희 강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그동안 한미 관계를 저희가 반세기 넘게 동맹 관계로 형성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것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불평등한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방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영역 전반에서 기울어진 이 관계를 주권국가답게 돌려놓고 그리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은 비동맹 중립국가가 되어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더욱 번영되는 국익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재현 상임대표는 지난 6월에 당원 투표로 선출됐습니다. 언론들은 김 대표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는 점 강조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진보당 역사 보면 2017년 10월 15일 창당한 걸로 나옵니다. 해산된 통진당 의원 출신이라는 언론들의 시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들께 알려지게 된 출발점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원내에 발을 들인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진보 정치를 시작했었던 그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도 진보 정치 하고 있는 것은 또 제가 자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진보당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2017년에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정말 많은 노동자 농민들께서 지금 10만 명의 당원이 있거든요. 그 네. 당원들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정당이고요. 그 정당의 대표로서 지금 총선 치르고 또 이렇게 그 재선거까지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이 통합진보당 의원으로서의 저희 활동에 보다는 훨씬 더 한 발 나아간 새로운 진보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모습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칫 이것이 과거 더 이상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종북 색깔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바라지 않고 그것을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 언론의 역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간 진보 정치 구현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진보당 상임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함께하겠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서울 세계 불꽃 축제 열렸습니다. 보셨어요,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네. 그러셨구나. 애들 막 재우고 계셨나 봐요. 근데 네. 불꽃 축제를 주최하는 곳은 하나 그룹입니다. 근데 하나가 왜 굳이 이 불꽃 축제를 주최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매년 하는 거죠? 네, 그거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벌써 하나가 이 서울 세계 불꽃 축제 개최는 2000년부터 해서 20번째였다고 해요, 이번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해왔고 아마 이 축제를 서울에 사시든 안 사시든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이거 하나가 왜 불꽃 축제 하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부분의 대답이 뭐냐면 63빌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하나 그룹이 63빌딩을 소유하고 뭔가 있죠. 높이하고 네. 하늘로 올라가는 불꽃놀이하고 이렇게 매치가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요즘은 하나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 이글스, 하나 리조트나 플라자 호텔 아니면 63빌딩 이보다 조금 큐셀 이런 거 그죠? 그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큐셀 하나생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떠올리시면 이제 그래도 요즘 하나에서 잘 나가는 것들 잘 아시는 분들인데 사실 이게 하나가 한국 화약의 준말이라는 건 우리 앵커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젊은 층은 아마 생소할 거예요. 지금 저를 굉장히 불편한 제가 나이 들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이 얘기는 그냥 지나가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업종의 좀 계열사들을 하나가 거느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의 본업은 산업용 화약 제조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다이너마이트 이거 최초 개발한 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전신이 이제 하나 그룹인 하나 한국 화약인데요. 이 한국 화약으로 이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하나 그룹이 아주 쭉쭉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가 한때는 불꽃놀이용 화약도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안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 화약으로 뭐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이제 뭐 불꽃쇼라든지 뭐 이런 뭐 성화 봉송 뭐 이런 네. 것들도 한화가 직접 연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꽃용 화약은 생산하지 않고 있고 사실 이제 화약 지금 산업용 화약 같은 경우에도 전체 그룹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 2%도 좀 안 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좀 작아지긴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 화약을 저는 2%면 꽤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하나가 12그룹인데 12네 그룹.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네네. 네, 어쨌든 이제 이 회사의 아주 모태가 된 이 업을 가지고 뭔가 이 사회 공헌 사업 하나를 아주 이렇게 굵직하게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참 되게 굉장히 잘 잡았다 이 아이템 자체를 좀 그리고 꾸준히 잘 해왔다 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펼쳐진 불꽃 쇼를 봤는데 그게 한화그룹의 어떤 역사와 일맥상통하고 그런 자기네 본래 시작한 어떤 업종을 계속 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는 맞습니다. 그런 지급 사업을 하고 있다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자, 올해 처음으로 유료 좌석 판매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축제 한번 치르는데 상당한 비용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20년 넘게 축제 이어오고 있는 거 보면 하나가 거기서 좀 기대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축제 개최에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한 번 치를 때마다 100억 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뭐 유료 티켓 좀 처음으로 판매했다고는 하지만 그 수익마저도 뭐 이 축제 안전 관리, 뭐 지역 상생 프로그램 이런 데 좀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수익화하진 않았고요. 게다가 이제 한화에는 1년 내내 이 축제 준비만 하는 전담팀도 있다고 합니다. 16명 정도 속해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요즘 말로 한화가 정말 불꽃 축제의 진심이구나.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라는 건 정말 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꾸준히 쌓아가야 되는 거고 그만큼 거기에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한화한테 있어서 이제 야구팀 한화 이글스 그리고 이 서울 불꽃 축제 이게 한화 이름을 대중한테 각인시키는데 아주 이만한 문화 사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 유튜브 구독자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이 불꽃 축제 생중계 한번 하면요, 이제 한화 TV 유튜브 이거 한 프로그램 요거 하나만 영상 하나만 조회수가 170만 회나 되더라고요. 그렇게나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축제 도중에 또 한화 창립 72주년을 기념하는 이제 숫자 72 형상의 하늘이 탁 쏘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저 72가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다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티저 광고처럼 그죠? 네, 그러니까 다들 궁금하게 해가지고 72가 뭐지? 근데 봤더니 하나 창립 72주년이구나. 그럼 이제 사람들이 하나가 정말 오래된 회사, 특히나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회사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한 홍보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축제를 즐기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민폐 관람객들도 있었습니다. 축제 인근 아파트 주민들, 주로 여의도 같은데 이런 데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올해도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연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제 불꽃 축제 명소라고 알려진 여의도의 한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누군가 무단 침입을 해서 남의 집 현관 앞 복도에서 와인잔을 들고선 와인 마시면서 이제 불꽃 이 축제 감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이제 낯선 사람이 거기 자기 집 앞에 와서 축제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뭐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사유가 아니라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좀 제보가 됐습니다. 치킨에 맥주판 버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돗자리 펴놓고 남의 집 현관 앞에서 뭐 술판을 버린다든지 심지어 막 대학생들이 먹을 것을 잔뜩 싸들고 아파트 옥상으로 우르르 올라갔다가 축제 끝나니까 우르르 내려오더라. 뭐 이런 사연들까지 별의별 사연이 좀 다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참 우리 입장에서는 와 여의도에 살면 이 축제 구경도 쉽게 하고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여의도 주민들은 오히려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축제 한번 한다고 하면 아파트 진출입도 어렵죠. 통행도 어렵죠. 주변에 뭐 차 막히죠. 게다가 소음도 너무 심하죠. 게다가 매년 축제 다음날 나오는 기사가 소음 너무 고성방가로 뭐 밤새 너무 시끄러웠다라든지 뭐 쓰레기 무단 투기한 것들이 즐비했다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올해 축제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좀 여의도 주민들을 좀 배려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여의도 이제 보면 제가 뭐 회사도 여의도고 해가지고 쭉 오랫동안 이제 보면 경비 아저씨들이 비상입니다. 네. 이 불꽃 축제 때. 왜냐하면 거기 네네. 무단 주차하려는 사람. 그럴 수 아까 말씀하신 있겠네요. 대로 그냥 밀고 들어와줘 해서 경비 아저씨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네.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지만 경비 아저씨들은 더 고생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하튼 뭐 이런 불꽃 축제는 좋은 일인데 그거에 또 그늘이 이런 게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 살해한 박대성은 범행 당시 소주 4병 마셨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거짓말이었다. 이런 정황이 발견됐다고요? 네, 이 박대성이 이제 지난달 26일 오전 12시 43분쯤에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이제 길을 가던 피해자 A 양 17살 학생이었습니다. 네. 이 A 양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박대성이 줄곧 좀 주장을 해왔던 게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전남 순천 경찰서가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이제 지난달 28일쯤에 이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당시 식탁에는 이 박대성 주장대로 이 안주와 소주병 4개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술이 다 비워진 건 2병뿐이었고요. 술이 있는 2병 중 하나는 마개가 따져 있었지만 술은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마개도 따지 않은 상태였다. 이 점을 경찰이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금 소주 4병을 마셨다고 한 박대성 진술 내용 확인하려고 이제 현장에 갔던 건데 이런 사실을 좀 확인을 하고 이것도 좀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대성이 만약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그 이유가 주치 감형 이걸 노린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런 좀 추정이 되고요. 경찰 역시도 좀 이 점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우리 형법에선 이제 술에 취한 상태도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좀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형을 감경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박대성의 주장하고 다르게 이제 실제로는 아주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건 아니다. 만취 상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박대성 주장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판단으로 간다면 사실 이제 박대성의 의도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이번 사건도 많이 분노하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게 이 조두순 사건 때처럼 혹시라도 이 주치 감경이 되지 않을까, 감형이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분노하고 계시긴 해요. 분노하고 미리 네. 많이 걱정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그 사이에 사실 이제 조두순 사건이 2008년이고요. 그 사이에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당시에는 이제 심신장애, 심신미약, 뭐 심신상실이면 이제 무조건 이 감경을 하도록 이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판례들을 봤을 때 보면 이 만취 상태였다고 해서 감형을 해주는 사례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점을 너무 심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판례 추세는 어쨌든 주치 감형 그게 막 인정을 안 해주는 그 추세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장안의 화제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 요리사가 중국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본 일부 중국인들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독도지킴이로 잘 알려진 분이시죠. 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다 지금 서비스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일부 중국인들이 흑백 요리사를 이제 불법 다운로드해서 시청을 한 다음에 네. 한국의 중국 요리를 훔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지난 3화 방영 이후에 좀 나온 얘기인데 중국 유학 경험이 있는 정지선 셰프가 이제 이 해당 시리즈에서 중국 음식인 바스를 좀 이용을 해서 음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네. 바스라는 게 우리나라 좀 마탕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그 해당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요리가 바스를 응용한 거라고 좀 밝히고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 한국인들이 이제는 바스를 한식이라고 좀
주장하겠네 이렇게 조롱을 하는 이제 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 교수는 이 심사위원으로 등장한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도 이 일부 누리꾼들이 중국 누리꾼들이 대도둑이다라고 칭하를 대도둑? 한다고요. 네, 이제 뭐 도둑 중에서도 이제 그의 이제 이 규모가 큰 도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옛날에 대도 네. 조세형이 있었는데 여하튼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서비스되지도 않는데 이게 몰래 훔쳐보고 이런 억지 주장하는 것 자체가 참 적반하장이다 이런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적반하장이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운전해서 도심 외곽으로 가다 보면 네. 큰 건물을 이제 통째로 쓰면서 빵도 팔고 커피도 파는 보통 이제 베이커리 카페들이라 그러죠. 네네. 평론가님도 가끔 가세요? 저는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거의 동네밖에 잘 몰라서. 근데 이제 자녀들이 좀 어리신 편이죠. 예. 그러니까 더더욱 안 가시겠다. 근데 보통 이제 여행 갈 때 이제 지나가 보면은 예. 그 이제 외곽 쪽 가 보면 정말 대형 카페, 이건 프랜차이즈도 아니에요. 네. 개인인데 무슨 뭐 갤러리처럼 만들어 놓은 베이커리 카페들이 되게 많더라는 걸 많이 저도, 느끼죠. 와, 저기 진짜 돈이 되나 하는데 또 뭐 각종 SNS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나 광고를 잘했건 어쨌든 그 평판이 좋았건 이런 데는 또 막 줄 서는 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데를 분조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욕 뭐의 아닙니다. 준말입니까? 네, 이게 분위기 좋은 카페. 요즘에 다 젊은 애들이 좀 젊은 친구들이 줄여서 부르잖아요. 분조카? 네, 그래서 발음 중간에 조는 조에다 히읗이네요. 네, 조은 맞습니다. 할 때 분위기 좋은 카페 분조카라고 그래서 이게 한다 이거죠. 발음을 잘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분조카. 그렇게 요즘에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뭐 부산 외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인천 강화나 뭐 이런데요. 자, 근데 베이커리 카페들 보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장사가 될까? 왜 여기서 영업을 하지? 땅이 싸서 그런가? 그런데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이게 증여세, 절세 용도 아니면 상속세 절세 용도로 이제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그 많이 생기고 있는, 물론 뭐 전체가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유독 크고 유독 너무 화려하고요. 유독 굉장히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이런 데 보면은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증여세라든지 상속세의 어떤 공제 사항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활용하고자 다시 말해서 그거를 작게 만드는 것보다 돈을 들여서 크게 하면 그거를 만약에 상속했을 때 세를 많이 안 물고 그 재산 가치가 더 많은 걸 물려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특례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하고자 이제는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게 정말 자산가들 정말로 큰 이제 부자이신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아니 뭐 자기 재산에 대해서 이제는 증여를 이제 할 때 이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에 와서 이제 좀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저기가 도대체 영업이익이 날까? 커피 하나 팔아봤자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너무 큰 거예요. 매장이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건물들도 최신식에 그래서 이게 과연 수지타전이 맞을까라고 봤을 때 사실상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상속을 위한 거다. 그렇죠. 증여와 상속을 위해서 이제는
미리 이렇게 해놓는 자본가들,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입소문 나서 영업까지 잘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돈은 있는 사람들이 계속 더 가지죠. 이런 불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죠. 특히 그런데 가보시면 좀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상속과 증여를 목적으로 하겠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차 관리하시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 네. 계시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거 주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분들이 안에서 이제 베이커리나 아니면은 카페 영업하시고 그 정말로 실제 주인인 뭐 부모님이 밖에 나와서 또 주차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고 함부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기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네네.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라 말씀하셨고요. 네. 자 구체적으로 증여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건물 증여한다 이럴 때 그냥 증여하는 거하고 이 베이커리 카페 형태로 증여하는 게 상속세 차이 얼마나 나요? 네. 일단 이걸 먼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가업승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일단 원래 이게 취지가 그거예요. 우리들 장인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이제 부모님이 열심히 해서 기술 개발하시고 이런 장인들이 자녀에게 자신들의 재산이라든지 기술을 전수했을 때 이 상속세 아니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주자는 측면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증여세, 상속세 과세 특례 제도거든요. 이게 가업승계입니다. 아니 쉽게 말해 지금 장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빵 장인 그렇죠. 무슨 장인 할 때 네. 그쪽에 좀 도 같은 이런 그렇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가업승계 과세 특례 제도인데 원래 생긴 취지는 그랬다 그렇죠. 이거죠.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20억짜리 뭐 건물이 있습니다. 뭐 20억짜리 베이커리 카페가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보통 이거를 이제 증여한다 그러면 한 6억 정도의 이제 증여세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20억에다가 20억이면 세율이 40%거든요. 증여세가 그래서 40%에 그럼 이제 8억이 납니다. 여기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누진세다 보니까 누진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누진 공제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1억 6천만 원 하면 그러면 이제 증여세가 한 6억 4천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6억 4천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 카페로 바꿉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해야 돼요. 이 주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0억 원의 그 증여세에서 6억 4천이 하겠잖아요. 이게 1억 원으로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600억 원 한도로 해서 10억 원을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가업을 이제 물려주게 된다 그러면 그럼 10억 원을 공제 받으니까 20억에서 10억 이제 공제 받죠. 그럼 10억 원에 대한 이제는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이게 과세 표준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세율이 저율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저율과세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10%예요. 10%. 야, 그래서 1억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5억 10억 4천이 원에 싼 건데. 예, 10억 원에 10%를 곱하니까 1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6억 4천을 내야 될 게 이제 1억 원이라는 이제 증여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사실상 좋죠. 사실 이제 자산가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50억짜리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증여세 한 4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이익인 거죠. 왜냐하면 50억이면은 증여세 한 15억 20억 정도 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4억 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산가들이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이제는 이 건물을 물려준다든지 이 땅, 토지, 뭐 건물, 토지 다 합쳐서니까요. 이걸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고 근데 무엇보다 이게 증여잖아요. 그럼 증여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에도 가업승계 같은 경우는 300억 원을 공제 주거든요. 그러니까 300억 원입니다. 그럼 사실상 300억 원의 상속을 받는다는 분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상. 근데 이런 분들이 300억 원까지는 상속도 사실상 상속 세금도 0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업승계를 좀 활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와서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급스러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서울 외곽이라든지 외곽에 뭐 도시 외곽에 너무나 화려한 베이커리 카페가 있으면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많겠구나. 그럴 수도 있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땅값에 건축비, 인테리어 비용, 또 인건비 들어가죠. 빵이랑 커피 제조 시설, 뭐 재료비, 투자 비용들 있잖아요. 그래도 증여세나 상속세 아끼는 게 더 남는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가업승계에 대한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사실 뭐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업승계 특례 제도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유리한데 뭐 나라가 허락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업승계 요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10년 동안 만약에 베이커리 카페다 그러면 10년 동안 거기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베이커리 카페 혹시나 나이 지긋하신 분이 주차 관리하고 있으면 그 주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정말로 뭔가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일은 해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주차 관리가 됐건 아니면 전체 경영 지휘가 됐건. 네. 그래서 10년 이상 경영을 하셔야 되고 상속받은 자녀가 그곳에서 2년 이상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밑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법인이니까 아니 뭐 말 그대로 CEO로 세워서 경영을 하게끔 하던 거지.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네.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이 조건만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되는 거죠.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뭐 10년간 영업하죠. 8년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녀에게 이제 사실상 경영 물려주고 왜냐하면 그 자녀가 2년 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는 특례 제도를 통해서 본인에 있는 재산을 좀 스무스하게 자녀에게 이제 증여라든지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녀는 상속 증여받는 자녀는 2년간 채용돼서 월급도 받고 그다음에 그것도 그렇죠. 또 받고. 네, 금방 앵커님이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 장사까지 달되면 뭐 그냥 저 할 말이 없어요. 예. 자, 근데 왜 베이커리인가요? 그냥 카페는 안 돼요? 카페 안 됩니다. 업종이 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군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는 카페만 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 업종이 있고요.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업 승계라고 했잖아요. 이제 가업 승계라는 거는 사실 기술을 이제 전수하거나 가업이 이제 물려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치킨 전문점 이거 되는 업종입니다.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이 음식점, 뭐 치킨 전문점, 빵집, 세차장, 미용실 제조업, 근데 건설업 이런 것들은 사실 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 음식점, 치킨 전문점, 빵집, 뭐 미용실 이런 거요. 네. 근데 이제는 커피 전문점 안 되고요. 뭐 주점, 노래방, PC방, 병원, 복권 판매점, 일반 뭐 교과 학원이라든지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은 이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요. 이 자산가들이 그러면은 사실상 뭐 치킨 전문점 세울 수도 있잖아요. 빵집이 아니라. 근데 치킨 전문점 하기에는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식점. 치킨 전문점을 또 거대하게 세워놓는다는 게 조금 안 어울리죠. 그리고 일단은 자산가들 자녀들이 또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양새가 또 안 나온다. 또 이런 인테리어 멋있게 만들어놓고 빵 팔고 마실 거 팔고. 그럼 이제 카페를 세우면 되잖아요. 그럼 모양새도 그럴싸하고 하는데 이게 카페는 안 되다 보니까 빵은 들어가야 돼요. 그죠, 무조건 빵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베이커리 카페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카페가 아니라 그래서 베이커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가 그래서 생기는 거라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 지나가다가 카페만 있어요. 빵은 안 팔아요. 그러면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빵까지 같이 팔아요. 그럼 한 번쯤은 이제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세 특례 적용되는 업종 안 되는 업종.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은 정확히 뭐 알아보겠지만 알아야 될 거고요. 자, 이런 가업 승계 과세 특례 제도 생겨난 취지가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그 하던 일을 물려주고 뭐 이런 건데. 자, 모든 베이커리 카페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거 좀 이게 뭐 일반 뭐 그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보기엔 이거 좀 꼼수 아닌가 돈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떠세요? 근데 법이에요. 뭐 법이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 꼼수도 뭐든 간에 이 법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걸 이제 활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는 2024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거보다 이제는 더 사실상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조금 유예하는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공제 개정안에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제라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제외되는 범위가 있는데요. 현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래요. 더 해주는 거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라든지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등 그다음에 업무 무관 자산, 임대부동산, 대여금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제외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상 공제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본다 그러면 임직원의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뜻이에요?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포함시켜주겠다. 그러면 보면 사실상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이라든지 비사업용 토지도 사실상 이제
제외 대상에서 또 거기서 제외되니까 이 공제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세금이 더 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제가 돼 버리니까 사실상 활용도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게 뭐 악용한다기보다는 네. 약간 이제는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뭐 어떤 자산가 분께서 자신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진짜 베이커리 카페 지어도요 사실상 뭐 더 많이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증여세를 더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 있어서 지금 그래서 좀 논란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과연 이제는 그 정부 안이 과연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이제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담겨져 있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런 취지가 있겠지만 또 그냥 월급 그 근로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또 불리하다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월급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개정안을 본다 그러면 네. 사실상 이제 자산가들한테 사업가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효세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제를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많이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실효세율이 오히려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많이 활용하는 게 증여재산 공제를 또 활용해서 이제 주식 투자의 양도세를 줄이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요즘에 그 우회에서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또 많은 분들이 또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세법 개정안 또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감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제 지금 정부가 발표했던 올해 2024년도 세법 개정안에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뭐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한 2,302명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 이 금액을 따져본다면 한 2조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감소분의 4조 한 500억 원에 보면 54%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일각에서는 이 부자 감세 아니겠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만약에 이 가업 상속제도 공제 혜택, 이거는 뭐 법이니까 원래부터 있던 거니까 사실상 뭐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공제되는 그 제외 조건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주말 10년 만에 돌아온 21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명불허전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온 21 대표곡 컴백 홈,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